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쪽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대기석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쪽지를 건넨 그 젊은 직원은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게 뭔가를 간곡히 전하려는 듯 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처럼 가슴이 터질 듯 요동친 순간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둘러대고는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은행원이 건넨 절박한 메모지 한 장이 제 생명을 구할 최후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치밀한 계략의 중심에 놓여 있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최영자라고 합니다. 서울 성북동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죠. 저는 그동안 수천 명의 옷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을 읽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은행에서 받은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5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할 뻔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제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에 땀이 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기막히고도 섬뜩했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세탁소 셔터를 올리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세제 냄새와 다림질한 옷들의 뽀송한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던 평범한 아침이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지우지 못한 며느리의 흰색 블라우스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매 부분에 묻은 검은색 얼룩.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못 지운 얼룩이 거의 없었는데 이 얼룩만큼은 뭘 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잉크 같기도 하고 물감 같기도 한 묘한 얼룩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정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가셔야죠. 정기예금 만기된 거 안 잊으셨죠?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지난주에도 가스불 켜놓고 나가시고. 며느리는 몇 달 전부터 부쩍 제 재산 관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 걱정하는 효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한 사기가 많다면서 은행 일이 있으면 꼭 같이 가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복받았다. 이런 착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하고요. 제가 같이 갈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은행 업무 복잡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고 얼굴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대기석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구로 가니 젊은 여직원이 저를 봤어요.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15년 전쯤 주말마다 세탁소에 교복 맡기러 오던 그 학생이었어요. 이름이 김지혜였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이렇게 은행원이 되어 있었네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내밀자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더니 재빨리 작은 쪽지를 서류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은 제게 뭔가 간절히 말하고 있었지만 입을 열 수는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몰래 쪽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며느리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슬쩍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다정함 뒤에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생각했어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일어서려고 하자 며느리도 함께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자 갈 수 있어. 내가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고 대기석에 앉아있던 정장 입은 남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목을 지나 비상구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따라오려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비상구 문을 확 열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65 나이에 이렇게 뛸 줄은 몰랐어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은행 밖으로 나가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데 팔이 떨렸어요. 택시가 섰고 저는 재빨리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와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얼굴이 너무나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며느리라고 믿고 살았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았어요. 택시가 출발하고 한참을 달렸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여러 번 울리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걱정돼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오싹해지고 집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미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까지 함께 있을지도 모르죠. 기사님, 죄송한데 목적지 바꿀게요. 해화동으로 가주세요. 해화동 골목, 30년 단골로 다니던 영인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사장 김영희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영자씨,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완전히 하얘졌잖아. 영희 언니, 나 좀 도와줘. 그 말을 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희 언니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해서 안쪽 의자에 앉혔어요. 손이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놀란 건 처음 보는데. 말해봐, 뭐가 있었어? 저는 숨을 가다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영희 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수정이가? 그렇게 착해 보이던 애가?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어요. 벌써 10번째 전화였습니다. 영희 언니가 제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받아봐, 영자야. 계속 안 받으면 오히려 더 의심할 거야.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도대체 어디야? 은행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정이가 말이야. 엄마, 수정이가 완전히 걱정돼서 난리예요.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니에요? 빨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준호야. 수정이가 이상해. 은행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다고. 엄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수정이가 요즘 엄마가 자꾸 깜빡하신다고 걱정하던데 정말이에요? 가스불도 자주 안 끄신다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영희 언니가 따뜻한 물을 건네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영희 언니가 따뜻한 물을 건네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자야, 일단 진정해.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 내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안심해. 고마워, 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쪽지 준 그 은행원이 누군데? 왜 너를 도와주려고 한 거야? 15년 전쯤에 우리 세탁소 단골이었어. 교복 맡기러 오던 학생이었는데 그때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 애였지. 아, 그 애?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다더네? 응, 맞아. 근데 오늘 갑자기 쪽지를 건네더니 말하는 도중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들도 아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은행 직원 김지혜입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당장 찾아가도 될까요? 할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위험하세요. 지금 어디로? 영희 언니가 핸드폰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 해화동 영인의 미용실이에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1시간 후 김지혜가 숨을 헐떡이며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그 단골 학생이 맞았어요. 이제 33쯤 됐을 텐데 얼굴에는 나이에 비해 너무 깊은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빨리 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영희 언니가 미용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지혜야, 앉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지혜가 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할머니, 오늘 쪽지 드린 것 때문에 놀라셨죠? 제가 설명할게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고 해진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공식적으로는 낙상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믿은 적이 없어요.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들과 메모들, 그리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까지 보였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셨어요. 저는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았고 주말에만 찾아뵙곤 했죠. 그런데 2년 전쯤 엄마한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복지재단이라면서 독거노인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대요. 수첩에는 날짜별로 엄마의 상태와 이상한 일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절박한 마음이 글씨 하나하나에 묻어났어요. 처음엔 엄마도 좋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좋아하셨대요. 통장 관리도 해주고 병원 예약도 대신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엄마는 통장이랑 도장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셨어요. 한 달 뒤부터 이상한 보험이 여러 개 가입되기 시작했고 엄마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져 있었어요. 제가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영희 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무슨 약을 먹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멀쩡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기억을 못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라서 큰 병원에 데려갔더니 치매 진단서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원도 그 조직이랑 연결된 곳이었어요. 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한테 일어나려고 하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 후에 엄마가 집에서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급히 달려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경찰은 낙상 사고라고 했지만 현장이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넘어져서 다친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지혜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정리된 방 사진이었어요. 넘어진 흔적도 어지럽혀진 물건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망하신 지 정확히 일주일 후에 보험금 8억 원이 그 복지재단으로 지급됐어요. 보험 수익자가 재단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가 직접 서명하신 서류였대요. 경찰에는 신고 안 했어? 했죠, 당연히요. 근데 경찰이 뭐라는지 아세요? 증거가 없대요. 서명도 엄마가 직접 하신 거고 치매 진단서도 정식 병원에서 발급받은 거라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이상하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할머니, 오늘 은행에서 할머니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요. 저 그 사람 2년 전에 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자산관리 서류 들고 왔던 사람이에요.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깜짝 놀라서 쪽지를 드린 거예요.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조직원이라는 게 사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근데 할머니, 그 여자가 할머니 며느리라고요? 응, 5년 전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어. 5년 전이요? 그럼.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처음부터였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를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걸 수도 있어요. 5년이면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시간이잖아요. 영희 언니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어디 계신지 말씀하세요. 집으로 와야 한다고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수정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지금 경찰이 수소문하고 다니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치매요? 제가 치매라고요? 지혜가 제 두 손을 잡으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작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했던 그 방법 그대로예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능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며느리나 아들이 후견인이 되고 할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영희 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럼 우리 영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기잖아. 그것도 저런 나쁜 놈들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요. 하지만 솔직히 할머니 혼자서는 절대 힘들어요. 조직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 선미. 10년 전에 제 세탁소 일을 반대하고 크게 싸운 후로 연락을 끊고 지냈던 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지역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야, 내 딸한테 연락해 볼게. 기자야. 사회부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지혜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릴 수도 있겠네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목이 메었어요. 선미야,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그 시간조차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선미야, 엄마 좀 도와줘. 정말 급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고 그 절박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나 봅니다. 1시간 후 선미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딸은 예전과 달리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기자가 되어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와 단정한 정장 차림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지혜와 저 그리고 영희 언니가 차례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빠르게 메모하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엄마, 이거 큰일이에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예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엄마는 절대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새언니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오빠가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전부 가져갈 수 있어요. 법은 서류와 진단서를 따르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제 집에 계세요. 좁긴 하지만 안전해요. 그동안 제가 철저하게 취재하고 증거를 모을게요. 선미가 핸드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 사람 더 필요해요. 제가 아는 은퇴한 형사님이 계신데 강력계 출신이세요. 이런 조직범죄 수사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도움 요청해 볼게요. 영희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자야, 힘내. 우리 다 같이 도와줄 거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딸의 집에서 잤습니다. 10년 만에 딸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가 50통도 넘게 쌓여 있었고 문자는 100통이 넘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그때 선미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강력계 출신 은퇴 형사님 만나러 가요. 그분이 이런 조직범죄 전문가세요.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선미야. 네, 엄마. 미안해. 10년 전에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해서. 선미가 제 손을 포근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지금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저도 미안했어요. 그때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딸과 화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도 몰랐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의 차를 타고 은퇴한 형사님이 계시는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 내 옆에 있으니까. 선미가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모녀 관계였지만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습니다.
이분은 강력계에서 30년 일하신 분이에요. 보험 사기 조직 사건도 여러 번 다루셨대요.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선미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줄 몰랐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제가 엄마 딸인데요. 신림동에 도착해서 낡은 빌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짧게 깎은 흰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선미 기자 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님도 오셨군요. 거실에는 서류와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건 관련 사진들과 형광펜으로 표시된 메모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전 강력계 형사 박철수라고 합니다. 30년간 보험 사기와 조직 범죄를 다뤘어요. 박 형사님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미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은행에서 받은 쪽지,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김지혜의 어머니 이야기까지 빠짐없이요. 박 형사님은 수첩에 빠르게 메모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 박수정이라고 하셨죠? 네, 박수정이요. 박 형사님이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화면을 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님, 며느리분 결혼 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박수정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도 그 이름이었는데. 결혼 전 본명 말이에요. 혹시 개명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직원들은 신분을 여러 번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박 형사님이 화면을 천천히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어요. 이 사람 혹시 며느리분 아니에요?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지금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확실히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이게 수정이에요. 분명히 수정이. 선미가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5년 전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독거노인 보험 사기 사건이에요.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어요. 당시 이름은 김미선이었어요. 선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신분을 바꾼 거잖아요. 오빠도 완전히 속은 거예요? 박 형사님이 서류철에서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개인적으로 추적하던 조직이 하나 있어요. 보험 사기 전문 조직인데 수법이 이번 사건이랑 똑같아요. 파일 속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고 각 사진마다 날짜와 사망 원인이 적혀 있었어요. 5년간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에요. 모두 낙상사고, 가스 중독,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사망 6개월 전에 고액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가 모두 같은 복지재단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도, 네, 어머님. 다음 타겟이 맞습니다. 선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박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아직 부족해요. 지금 신고하면 또 풀려나요. 증거요? 사진도 있고 전력도 있잖아요. 선미 씨, 법정에서 쓸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가요. 선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형사님이 지혜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기 관절 한약이 약이 수상하네요.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게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제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형사님, 며느리가 저한테도 똑같은 약을 줬어요. 관절 한약이라면서 일주일에 3번씩 먹으라고 했어요. 선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 약 드셨어요?
아니, 한두 번밖에 안 먹었어. 맛이 이상해서 버렸거든. 아직 있어요? 세탁소 창고 선반에 보관해뒀어. 며느리가 자꾸 확인해서 버리지는 못했거든. 박 형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약 성분 분석하면 불법 약물 검출될 거고, 그럼 바로 구속 사유가 돼요. 근데 집에 가면 며느리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박 형사님이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기자, 신분으로 세탁소 주변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2시간 후 선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세탁소 맞은편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는데 어제부터 낯선 남자가 세탁소 앞을 계속 배회하고 있대요. 은행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가 세탁소 문을 바꿨대요. 열쇠도 새로 달았고요. 박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거군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박 형사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후배가 경찰청에 있어요. 영장 발부 요청해 볼게요. 그날 저녁 선미와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미가 라면을 끓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 요리 실력 형편없죠? 아니야, 맛있어. 내가 끓여준 거라서 더 맛있어. 엄마, 이번 일 끝나면 세탁소 다시 여실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나이도 있고. 엄마, 저희 같이 살아요. 제가 더 넓은 집 구할게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선미야, 10년 버린 시간이 아까워요.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다음 날 아침, 박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영장 나왔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세탁소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며느리 옷에 묻은 얼룩 말씀하셨죠? 네, 검은색 잉크 같은 거요. 아무리 해도 안 지워졌어요. 아무래도 위조 문서 작성할 때 쓰는 특수 잉크 같아요. 순간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연결되었습니다. 형사님, 그 옷 아직 세탁소 창고에 있어요. 완벽해요. 그것도 압수할게요. 선미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예요. 저도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 정각, 경찰차 한 대가 세탁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선미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박 형사님과 경찰관 2명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세탁소 안에 있었어요. 창고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경찰을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더니 차분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박수정 씨,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이요? 무슨 혐의로요? 보험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30분쯤 지나자 경찰이 비닐봉지 여러 개를 들고 세탁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병, 옷가지,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 형사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약병 3개, 특수 잉크 묻은 옷 5벌, 그리고 위조 문서들이요.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하기에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 쪽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 목소리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어요. 선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끝날 거야. 하지만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엄마, 수정이가 체포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진정하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정이는 경찰이 세탁소며 집까지 와서 수색하고 수정이를 데려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엄마가 뭘 한 거예요? 준호야, 수정이는 보험 사기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그리고 너랑 결혼한 것도 엄마 재산 때문이었어. 말도 안 돼요. 수정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아이 엄마라고요. 엄마가 왜 이러세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원망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도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의 신문사에서 특종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 전체를 차지한 대서특필이었어요. 65세 세탁소 사장, 며느리의 연쇄살인 조직 밝혀내다. 30년 얼룩 지우던 손으로 범죄의 얼룩까지 지우다. 기사에는 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실렸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전력, 7명의 피해자 명단, 위조문서 수법, 특수 잉크, 치매 유발 약물까지 빠짐없이요. 선미가 밤을 새워가며 쓴 기사였습니다. 점심때쯤 선미가 전화했어요. 엄마, 기사 반응이 엄청나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성북동 세탁소 할머니예요. 조회수가 벌써 200만을 넘었어요. 그래.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며느리 조심해야겠다. 용감한 할머니, 보험 사기 조직 소름. 대부분 엄마 편이에요. 다행이네. 오후 3시 며느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 형사님이 급하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상황이 안 좋아요. 조직이 유명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답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걸 빌미로 삼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저녁 뉴스 시간 TV를 켰습니다. 조직 보스가 기자회견장에 나와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강태준이었어요. 저희는 15년간 독거노인 복지 사업을 성실히 해온 정식 등록 재단입니다. 최영자 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근거 없는 기사로 인해 저희 재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자연사로 확인된 사고들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일 뿐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는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익입니다. 선미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신문사에 압력이 들어왔어요. 기사 내리라고 해요. 뭐라고? 조직 뒤에 큰 손이 있나 봐요. 우리 편집장님이 저한테 기사 내리래요. 광고주들이 압력 넣는데요. 선미야, 그럼 어떡해? 괜찮아요, 엄마. 저 안 내려요. 제가 책임질게요. 기자로서 진실을 포기할 순 없어요. 그날 밤 박 형사님 집에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저와 선미, 지혜, 영희 언니가 모였어요. 박 형사님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약 성분 분석이 일주일은 더 걸린대요. 그 사이에 조직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회유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자백을 받아야 해요. 보스나 며느리 중 한 명이라도 자백하면 끝이에요. 선미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세탁소 건물명의 이전 제안은 어때요? 보스가 분명히 욕심낼 거예요. 건물이요? 네. 엄마 세탁소 건물이 시세 10억이잖아요.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기소 취하할 테니 건물을 가져가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보스가 직접 올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고 하거든요. 박 형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리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창고에 숨어서 지켜보고요. 자백을 유도할 수 있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엄마 혼자 그 사람들이랑.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약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들이 증거를 다 없앨 수도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합시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끝을 봐야죠. 다음 날 오전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정아, 내가 졌어. 이제 지쳤어. 세탁소 건물명에 다 이전해 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 더 이상 싸우기 싫어.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세탁소에서 만나요. 이사님도 함께 오실 거예요.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박 형사님이 세탁소에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창고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 테이블 밑에 녹음기, 카운터 안쪽에도 하나 더. 총 5군데였어요. 어머님, 이 펜에도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어요.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놓아두세요. 자백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선미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우시죠?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괜찮아, 선미야.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뛰어들어 올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믿어. 오후 1시 50분.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년간 땀 흘려 일했던 이 공간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는 거예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2시 정각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세탁소 앞에 천천히 멈췄습니다. 며느리와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TV에서 봤던 강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강태준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최영자 사장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태준입니다. 보스가 공손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둘이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천천히 앉으며 테이블 위에 녹음펜을 자연스럽게 놓았어요. 강태준이 가죽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건물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돼요. 저희도 고소 취하하고요.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세탁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강태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차갑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할머니,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서명이나 하세요. 시간 낭비 말고요. 싫어요. 서명 안 해요. 그 전에 진실을 듣고 싶어요. 내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강태준을 힐끔 봤어요. 강태준은 생각에 잠긴 듯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할머니는 아무한테도 말 못할 테니까. 듣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죠. 강태준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몸을 숙였어요. 7명이에요. 지난 5년간 정확히 7명. 모두 할머니처럼 재산 많고 가족 없는 어르신들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웠어요. 약 먹이고 서류 조금 위조하고 마지막에 사고로 위장하면 깔끔하게 끝이거든요. 며느리가 자랑스럽다는 듯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도 곧 그렇게 될 뻔했잖아요. 근데 너무 똑똑하셨네요. 은행 직원 쪽지 때문에 다 틀어졌지만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해요? 돈이요, 할머니. 돈. 1인당 평균 보험금이 8억이에요. 7명이면 56억. 나쁘지 않은 수입이죠? 5년 동안 56억이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야 했어요. 김지혜 어머니, 최명희 할머니도 당신들이 죽였어요? 아, 2년 전 그 케이스요? 맞아요. 수정이가 직접 맡았죠.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걸렸어요. 약 먹여서 치매 증상 만들고 병원 진단서 받고 보험 가입시키고 마지막까지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죠. 낙상 사고로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숨은 박 형사님도 다 듣고 있었고요. 강태준이 펜을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들으셨죠? 서명하시죠, 할머니. 할머니도 조용히 여생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만약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낙상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죠. 오늘 당장이라도요. 협박이네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할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쪽으로 펜을 천천히 가져갔어요. 강태준과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세탁소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박 형사님과 경찰관 4명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강태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강태준, 박수정,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2사람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변호사 불러. 당장 변호사. 박 형사님이 녹음기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선미 기자가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세탁소 밖에는 언론사 카메라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마이크를 들고 생중계 중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성북동 세탁소 현장에서 보험 사기 조직 보스 강태준과 조직원 박수정이 자백 직후 체포됐습니다. 65세 최영자 씨의 용기 있는 협조가 7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습니다. 보스와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세탁소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간 옷에 얼룩을 지워온 이 손으로 마침내 제 인생의 얼룩도 지워냈습니다. 선미가 카메라를 끄고 달려와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30년 세탁소 사장이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3개월 후 법정. 강태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 박수정은 징역 20년. 조직원 5명도 모두 중형을 받았어요.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5년간 7명의 노인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살해하고 5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사회에 경종을 울린 최영자 씨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선미와 김지혜 옆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2년 동안 억울했을 엄마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혜도 울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5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수정이가 그런 사람인 줄. 준호야,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제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넌 잘못 없어. 엄마도 처음엔 몰랐어. 수정이가 너무 완벽하게 연기했으니까.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들을 꽉 안았어요. 제 품에서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엄마랑 너랑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선미도 천천히 다가와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가 선미를 돌아봤어요. 선미야, 너까지. 오빠 괜찮아요. 이제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해요. 선미가 오빠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복도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세탁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공간이 너무나 그리웠거든요.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여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보험 사기 조심하게 됐어요. 요즘 며느리가 보험 가입하자고 하는데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사장님, 진짜 영웅이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재산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하니 민망했어요. 저녁 무렵 선미가 지혜와 함께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최명희 독거노인 보호재단 만들었어요. 지혜 씨가 이사장이고 제가 홍보와 언론 담당을 맡기로 했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우리 엄마 같은 분이 나오지 않도록 할게요. 독거노인분들 재산 보호하고 이상한 조직이나 사람들을 미리 감시하는 거예요. 경찰이랑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잘했어, 지혜야. 정말 잘했어. 할머니께서 재단 명예 고문이세요. 할머니 이름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나는 그냥 세탁소 사장인데. 선미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세탁소 사장이세요. SNS에 팔로워가 10만 명이래요. 뭔 소리야, 그게. 그날 밤 세탁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준호야. 선미도 왔어요. 10년 만에 우리 셋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단란한 게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엄마, 오빠, 저 이번에 큰 상 받았어요. 탐사보도상이요. 상금도 500만 원이래요.
우리 선미 대단하네. 축하해. 선미가 밝게 웃었어요. 며칠 후 박 형사님이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약 성분 분석 최종 결과 나왔어요. 치매 유발 약물 맞았어요. 불법 향정신성 의약품이 다량 검출됐대요. 그리고 조직 배후 수사하다가 정치인 2명도 연루됐다는 게 드러났어요. 정치인까지요? 세상에. 네, 다 체포됐어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큰 조직이 뿌리째 무너졌어요. 형사님이 도와주셨죠. 형사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어머님의 용기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박 형사님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사 편지 보냈어요. 7가족 모두요. 편지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엄마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하다고 썼고, 어떤 분은 할머니 덕분에 엄마 명예를 되찾았다고 썼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옷을 관리하는 일은 여전히 즐거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선미는 탐사보도 인정받아서 지역신문사 부장으로 승진했고,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사귀고 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알아가면서요. 지혜는 재단 일에 몰두하며 매달 수십 명의 독거노인들을 도우며 살고 있고요. 영희 언니는 제가 매주 미용실만 가면 그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영자야, 넌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언니도 나를 도와줬잖아. 함께였기에 가능했어. 그래도 넌 용기가 있었어. 진짜 용감했어. 용기. 저는 용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억울하고 화가 나서 끝까지 간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 살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 조카의 지나친 친절을 의심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챙겨준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은행원 지혜의 용기 있는 쪽지, 10년 만에 화해한 딸 선미의 도움, 박 형사님의 헌신적인 협조. 하지만 모두가 이런 운을 가질 순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꼭 이 이야기 들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